네, 60번부터는 거미집 모형이죠. 자, 이 거미집 모형은 사실 최근에 너무 많이 나온 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 많이 나왔어요. 지금 그 60번부터 도대체 몇 문제예요? 6문제죠. 예, 그러니까 너무 자주 나왔어요. 예, 거미집 모형에서는 자, 이게 수탄수 공탄발, 이게 이제 제일 많이 나왔어요. 수탄이 뭐보다 크면, 공탄보다 더 크면 수렴형이잖아요. 반대가 되면은 발산형이죠. 똑같으면 이제 그 순환이거든요. 뱅글뱅글 도는 순환형인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지금 더 말씀을 드릴 거는, 이게 기울기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제 좀 골치 아파요. 기울기. 예, 기울기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기울기는 수학입니다. 수학. 이제 기울기에 대한 것을 이제 이 부동산 학개론을 공부한 이상은 가파르기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기울기는 숫자일 뿐이에요. 뭔 소리냐? 자, 이렇게 그리면 요거는 이제 y는 x 더하기 1 이런 식이고요. 요거는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 이런 식이에요. 자, 여기서 기울기라는 것은 요 x 앞에 붙은 숫자입니다. 요 x 앞에 붙은 숫자가 기울기예요. x 앞에 숫자 1이 생략되어 있어요. 지금 요게 기억이라 하고, 이걸 니은이라 하면 기억의 기울기는 몇이고요? 1이고요. 니은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죠. 자, 기억과 니은의 기울기가 누가 더 커요? 기억과 니은의 기울기가 누가 더 커요? 기억이 더 크죠? 기울기는 숫자일 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숫자가 누가 더 크냐고요? 1이 더 크죠, 1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다 동의를 하지 않아서 그랬던 거예요. 맞는 사람들도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1이라고 기억이라고 대답했던 사람이 맞게 대답한 거예요. 근데 니은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자꾸 되물었던 거예요. 기울기는 뭐일 뿐이라고요? 숫자일 뿐이에요. 기울기를 가파르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게 수학, 우리나라 이 수학에서 그게 참 용어가 없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근데 그건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서양에서도 디클라인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기울기라는 것은 숫자일 뿐이라고요. 숫자가 누가 더 크다? 기억이 더 크다. 1이 더 크다. 가파르기는 누가 더 가팔라요? 가파르기라고 하면 또 다른 거예요. 기울기는 숫자일 뿐이고, 가파르기는 이렇게 가파르든 이렇게 가파르든 가파르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게 더 가팔라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더 가팔라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더 가파르죠. 자, 가파르기는 정말 그야말로 이 가파른 경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는 숫자는 더 작은데 가파르기는 더 가파르죠. 그러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가 하면은 기울기 절대값이라 그래야 돼요. 기울기 절대값이 기억이 더 커요? 니은이 더 커요? 니은이 더 크죠. 자, 이게 바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수요곡선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공급곡선이에요. 공급곡선은 우상향으로 되어 있잖아요. 수요곡선은 우하향으로 되어 있죠. 자, 그럼 이걸 니은을 수요곡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걸 공급곡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요곡선의 기울기 절대값 수기절 이렇게 줄여서요. 수요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은 몇이에요? 2잖아요. 여기 절대값을 씌워야 되니까. 공급곡선의 기울기 절대값은 1이죠. 누가 더 커요? 수기절이 더 크죠. 자, 이러면은 발산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
수탄이 공탄보다 클 때 수렴형이죠. 자, 이거는 수요가 더 완만해야 되잖아요. 또 수요가 더 탄력적이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수요가 더 비탄력적인 경우에 발산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기절, 공기절 하면은 이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돌아가야 수렴형이 되는 거예요. 수탄수 공탄발 하죠. 수탄수 할 때는 수탄이 더 크면 수렴형이지만 기울기 절대값으로 나타낼 때는 공급의 기울기 절대값이 더 커야 수렴형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우리는 공부하는 방법이 두 가지죠. 일단 이해를 하도록 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외우면 되죠. 그러니까 외우면 돼요. 그냥 이제 저걸 말씀을 드린 이유는 혹시라도 이해를 하면은 왜 이렇게 바뀌는지를 알면은 외우기가 쉬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 나 골치 아프다 그럼 나 외워야 되겠다 그럼 속 편하게 외우면 돼요. 그냥 반대로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기울기 절대값을 할 때는. 됐나요? 이 문제가요, 그 밑에 62번이 23회 수정으로 돼 있죠. 원래 28회죠. 5년 전에 이게 출제가 되기 이전부터 저는 이 문제가 출제되면 모두 정답으로 출제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사람이에요. 진짜. 왜냐하면은 이게 그 시중에 부동산학개론 교재에 하나같이 기울기로 돼 있었거든. 기울기 절대값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기울기가 더 크다 그러면 안 된다고. 얘는 기울기가 더 큰 게 아니라 기울기 절대값이 더 크다라고 해야 돼요. 이게 경제학이에요. 근데 이게 부동산학자들 중에는 경제학을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이걸 기울기와 기울기 절대값을 구분을 못해 쓰는 거죠. 사용을 할 때. 그래서 이거 출제되기만 해봐라. 다 준비 다 돼 있으니까. 딱 출제가 된 거예요. 출제가 됐는데 그때는 일요일 날 시험을 봤어요. 일요일 날 시험을 보고 그날 저녁 저거 하고 난 후에 그날 제가 이 신청을 못 올리고 월요일 날 바로 여행 계획이 있어서 여행을 갔다가 수요일 날 돌아왔는데 아직도 이 신청을 올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수요일이 됐는데도 그 자체를 모르는 거죠.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경제학을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밤늦게 이제 올렸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올리니까 이 신청이라고. 그래서 모두 정답된 거예요. 모두 정답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정한 거예요. 모두 정답인 거를 모두 정답이 아니도록 바꾼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62번을 보시면 그 위에는 탄력성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기울기 절대값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성으로 되어 있을 때는 수탄이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왼쪽이 벌어지게 부등호가 가 있어야 되고요. A에는. B에는 오른쪽이 벌어지도록 되어 있어야 수렴형이 된다고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출제됐을 때는 요 절대값을 빼고 출제했었다고요. 절대값을 빼고 출제했기 때문에 모두 정답인 거죠. 그래서 이거 출제되기만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모두 정답이 된 거예요. 다음에 이제 그 위에 61번에 이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 60번 보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1번에 가격에 대한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클 경우 수탄이 공탄보다 크다 그랬죠. 그 무슨 형? 수렴형. 2번은 수탄과 공탄이 같을 경우라 그랬죠. 그 뭐야? 수렴형이죠. 그래서 틀렸고요. 이탈 발산이라고 해서 틀렸잖아요. 다음에 균형의 이동을 비교 정학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자, 이게 뭔 소린지 모르겠다. 비교 정학적이라는 말은 비교한다는 뜻이거든요. 정지된 상태를 비교한다.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지 않는다. 자, 이거는 우리 균형에 이동할 때, 자, 공급이 증가하거나 수요가 증가하면은 이렇게 균형 가격 하락, 균형량 증가하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올 때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른지에 대한 얘기가 없죠. 근데 거미집 모형이에요. 저는 자, 어떤 해에 생산량이 이만큼이다. Q1. 그 해의 가격은 P1. 다음 연도의 생산량은 P1을 보고 많이 생산하죠. 그럼 Q2. 그럼 그 다음 연도의 가격은 P2가 되고요. 그 다음 연도의 생산량은 P2를 보고 요만큼밖에 생산 안 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면은 요만큼밖에 생산 안 하는 건 Q3죠. Q3가 도 가격은 또 올라가고 P3 되죠. 또 생산량을 늘리고 그럼 Q4가 되죠. 그래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자, 이거는 그전 연도, 다음 연도, 다음 연도, 다음 연도 시간의 흐름이 반영되어 있죠. 맞나요?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반영되어 있는 이론이 거미집 모형이에요. 근데 여기는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없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몇 년이 걸리는지, 어떻게 시간이 흘렀는지에 대한 얘기는 없죠. 이 정지 상태와 정지 상태를 비교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여기는 동태적 분석이라 그래요. 동태적 분석. 시간의 흐름이, 이제 시간의 흐름, 움직임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분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시험에서는, 학교론에서는 동태도 있고 생태도 있어요. 여기서는 동태가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 동태, 시간의 흐름. 생태는 어디서 나온가 하면은 생태학적 분석이라고 할 때 나와요. 생태학적. 생태가 뭐예요? 생태. 살아있는 생물의 모습을 생태라 그러죠. 생태계라 그러잖아요. 생태계. 뭐 조그만 화단에도 생태계가 있고요.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자체도 생태계고, 살아있는 생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생태계예요. 근데 무생물인데도 불구하고 생물인 것처럼 분석하는 거, 그런 게 생태학적 관점이에요. 예를 들어 빌딩의 생애 주기. 빌딩이 생물이에요, 무생물이에요? 무생물인데 생애 주기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는 생물한테만 쓰는 말이잖아요. 그런 거는 무슨 관점에서 분석하는 거예요? 생태학적 관점에서. 도시 성장 구조론. 성장이라는 것은 생물만 성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무생물인 도시에 대해서 성장 구조론, 무슨 관점? 생태학적 관점. 됐나요?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 생태학적 관점. 됐나요? 그러니까 동태 생태 다 있다고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그 가정은 4번 5번이 바뀌어 있죠. 가격이 변해도 수요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하는 게 아니라 가격은 즉각 변하는 거잖아요. 그죠? 수요는 즉각 변하고 공급은 일정 기간 후에 변하죠. 아까 공급이 시차가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 얘기입니다. 됐죠? 넘어가시고요. 자, 63번이나 64번은 다 이런 얘기였죠. 기울기가 나오면 뭐로 바꿔서 판단해야 된다. 절대값으로 바꿔서 판단한다. 65번은 난이도 높습니다. 패스. 됐죠? 다음은 자, 이제 정책론이죠. 자, 정책론은 앞부분은 1번은 이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것인데, 이거는 좀 중요도가 낮아요. 지금 2번부터 11번까지가 정부의 시장 개입에 해당하는 거예요.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에 대한 거예요. 자, 개입 필요성이 두 가지를 했었죠. 하나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고요. 하나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했죠. 자, 근데 이건 내용이 별로 없다 그랬죠. 이거는 이제 주로 형평성 측면이고, 이건 그 내용이 많지 않은데 주로 여기에 대해서 많다 그랬죠. 이건 이제 왜, 공, 불, 비 해서 이게 제일 많다 그랬죠. 그 다음이 요거라 그랬고요. 얘네들은 지문으로만 좀 나오는 정도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 5번부터 보세요. 5, 6, 7, 8, 9번까지가 뭐예요? 외부효과죠. 5번에서부터 9번까지가 외부효과예요. 그 다음에 10번, 11번이 공공재요. 자, 그럼 보세요. 2, 3, 4가 나머지네요. 2, 3, 4가. 지금 1번은 부동산 문제고, 맞잖아요. 이
정부의 개입 필요성 문제가 10문제 나왔잖아요. 지금 10문제 중에 반은 어디서 나왔어요? 외부 효과에서 나왔다고요. 그리고 공공재에서 2번 나왔고 나머지 3문제예요. 10문제 중에. 그만큼 이게 이쪽 비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더 깊게 들어갔잖아요. 시장 실패, 외공불비에서 외부 효과는 정의 외부, 부의 외부 해가지고 또 들어가는 게 그만큼 이게 비중이 크기 때문이죠. 자, 그 중에서 이제 2번을 좀 보겠습니다. 자, 2번.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주거 복지 측면에서. 복지는 이제 사회보장성 측면이잖아요. 복지 측면, 이거는 이런 측면이죠. 사회적 목표 측면이죠. 그런 복지 측면에서 최소한의 질적 수준을 갖춘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거는 가능한 얘기죠. 또 주택시장에는 시장 실패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맞죠? 현실의 시장은 시장 실패 요인이 있고요. 다음에 개별주택의 불량화는 주변 지역사회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건 뭘 염두에 둔 표현일까요? 외부 효과예요. 외부 효과. 외부 효과 중에 무슨 외부? 부의 외부. 부의 외부. 사회적 비용, 사적 비용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사회적 그 시멘트 공장 있잖아. 시멘트 공장. 시멘트 공장이 건설되면은 사적 비용보다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크죠. 예, 그걸 이제 염두에 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4번에 주택시장은 시장으로의 진입과 퇴거가 자유롭기 때문이다. 그렇지는 않죠. 예, 진퇴가 곤란합니다. 어느 정도 재산이 축적될 때까지는 들어오기가 쉽지 않죠. 그다음에 지역별로 보급률에 편차가 있기 때문이다. 이거고요. 다음에 그 정답은 그래서 4번이고, 다음에 3번 문제는요. 이거는 간단한데 자칫하면 이제 정답이 이게 뭘 묻는 건지를 못 찾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거는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닌 거다 그랬잖아요. 이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에 대한 것이 아닌 것을 찾는 거거든요. 이러하면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필요가 있잖아요. 이게 정부의 시장 개입 근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필요성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근거라고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제가 뭐예요?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이죠. 수단. 수단에 뭐가 나왔습니까?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이용 규제가 나왔죠. 자, 이게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에 해당하는 주제였어요. 저희 정부의 개입 필요성, 정부의 개입 수단. 그 다음에 토지 시장에 개입하면 토지 정책, 주택 시장에 개입하면 주택 정책 해서 요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내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직접 개입은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죠. 간접 개입은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지는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겨놓고 시장의 틀을 유지하면서 각종 지원이나 보조나 세금을 매기거나 부담금을 매기거나 이런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근데 5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담금 부과는 여기 나오는 얘기예요. 어떻게 나오는 얘기예요. 어떻게 나오는 얘기가 지금 그 근거, 필요성에 나오니까 지금 소속이 잘못됐죠. 됐나요? 예. 다음에 자, 이제 4번을 보시면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토지 이용에 있어서 용도 지역 지구는 사회적 후생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된다. 자, 여기 사회적 후생 손실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거는 비효율성을 말하는 거예요. 비효율성, 후생 손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용도 지역 지구는 어디서 나오는 말이에요? 토지 정책에서도 나오지만 또 이 토지 이용규제에서도 나오는 게 지역 지구제잖아요. 이 지역 지구제를 시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 효과, 문제점, 대책 이렇게 정리하시라 그랬어요. 지역지구제는 지역지구제 목적이 뭐였어요? 부의 외부 효과 제거 아닌가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한다. 외부 효과 제거한다. 여기 외부 효과 제거한다. 무슨 시장 실패를 수정한다. 그러면서 자원 배분을 더 효율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후생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맞죠? 자, 요거는 넘어가시면 13번에 5번에도 있고요. 13번에 5번 있죠? 13번에 5번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그게 누가 해서 후생 손실이 발생해요? 67쪽에 13번에 5번엔 정부의 시장 개입이 사회적 후생 손실 발생인데 이런 말 나오죠. 이거는 무슨 실패예요? 정부 실패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15번으로 가보세요. 15번에 1번에도 있어요. 15번에 1번 또 있죠. 이거는 뭐예요? 정부 실패예요. 또 16번에 3번 보세요. 정부가 16번에 3번 정부가 주택가액 안정 목적으로 하면서 그때 가면은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나오죠. 다 뭐예요? 정부 실패로 정부 실패. 됐나요? 자, 그래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는 말은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거, 효율성이 상실되는 거 이런 걸 말하고 다시 앞으로 가서 자, 그 의미를 기억을 하고 계시라고요. 사회적 후생 손실의 의미. 자, 그래서 1번에 토지 이용에 있어서 용도 지역 지구는 사회적 후생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된다. 맞고요. 다음에 주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시장 실패가 발생할 경우 이는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의 근거가 된다. 맞죠? 이게 만약에 시장 실패가 발생한다면 개입이 근거가 되는 거죠. 다음에 3번은 자, 요거는 좀 참고로 알아두세요. 우리 정책론에서는 공법의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도 나왔었잖아요. 아까는 앞에서 나왔었죠. 토지 분류에서 나왔는데 정책론에서는 더 특히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정답 지문이 되게 하면 할 수 없어요. 이제. 근데 대체로는 이렇게 정답 지문이 안 됩니다. 지금 3번이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고 자, 투기적인 거래 요게 키워드죠. 투기적인 거래 요게 키워드예요. 그 다음에 지가가 급격히 상승 요거죠. 지가가 급격히 상승 투기적인 거래 성행 지가가 급격히 상승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 맞죠? 자, 요거는 70쪽에 19번에 2번에도 있어요. 19번에 2번 19번에 2번만 표시해 놓으세요. 그냥 나중에 확인하시고요. 근데 그러한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도 가능하죠. 우려가 있는 지역도 되죠. 자, 이거 어디서 배웠어요? 중개사법에서 배웠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중개사법에서 안 했나요? 했겠죠. 했겠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원래 공법에 있다가 원래부터 중개사법으로 넘어갔어요. 원래부터.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도 돼요. 19번 2번에도 나옵니다.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맞죠? 다음에 주택 보급률이 100%를 넘게 되면 시장 효율성과 형평성이 달성되므로 정부가 주택시장에 개입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거는 이런 말을 함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효율성이 달성된다. 이거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엄청난 얘기. 이런 거는 다 달성되기 어렵습니다. 그냥 그쪽으로 추구해 나갈 뿐이지 그게 달성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 이게 주택 보급률이 100% 넘었다고 해서 주택시장이 또 개입하지 않는 것도 아니죠. 항상 이게 철거하는 주택도 생기고 질적인 수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개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 5번이고요. 다음에 이제 5번, 6번, 7번, 8번, 9번은 모두 외부 효과인데 그 중에 이제 몇 개만 풀어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푸는 것도 있고 하니까 5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6번을 보겠습니다. 6번의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의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 맞죠? 뭐 외부 효과의 정의고요. 다음에 2번은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님비 현상이 발생한다. PMP죠. 틀렸습니다. 2번이 틀렸고요. 다음에 인근 지역에 쇼핑몰이 개발됨에 따라 주변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정의 외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맞죠?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시설의 경우 발생된 외부 효과를 제거 또는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맞죠? 아까 사회적 비용 나왔잖아요.
아까 6번에 4번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어디서였죠? 말씀 안 드렸나 보네. 2번에 3번에 있었어요. 개별 주택의 불량화는 주변 지역사회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있죠. 6번에 4번 지문, 2번에 3번 지문이 그 사회적 비용, 부의 외부 효과죠. 됐습니까? 다음에 5번에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있는 인접 지역 간 토지용에 혼재되어 있어 인접 지역 간 토지용의 상충으로 인하여 토지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경우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맞죠? 자, 다음에 그 7번은 그 7번의 1번 지문만 좀 볼게요. 7번의 1번 지문.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규제잖아요, 규제. 자, 그는 어떤 걸 생각하면 돼요? 시멘트 공장에 대한 규제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그러면은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가능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 수업 시간에 예를 들었던 걸 이제 생각을 해서 대답을 하면은 웬만한 건 다 풀려요. 다음에 그 나머지는 뭐 됐고요. 오른쪽 페이지에서는 이제 8번 요거는 여러분이 주고 9번을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부정적 외부 효과, 이거를 다른 말로 외부 비경제라고도 합니다. 자, 외부 비경제, 요거의 사례와 해결 방안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쓰레기 투기로 인해 지역사회가 피폐화되자 지역 주민들이 자율적인 규범을 통해 지역사회를 다시금 쾌적하게 만들었다. 가능한 얘기죠. 이게 꼭 시장의 정부가 반드시 개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란 뜻이에요. 자율적인 규범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거 지역에 청소년 유해 시설이 들어서자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시설을 매입하여 해당 시설의 용도를 바꾸었다. 가능한 얘기죠. 이게요, 옛날에 실제로 있었어요. 이게 주거 지역인데 러브 모텔이 막 들어선 거죠. 아침 되면 애들 학교 등굣길에 명함 크기의 나체 사진이 길거리에 막 돌아다니죠. 밤새 막 뿌려댄 것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안 좋잖아, 애들 보기에. 그러니까 아예 저걸 사들여. 이게 고양시 얘기예요, 고양시. 옛날에 고양시에서 그랬어요. 그게 이제 허가를 해준 고양시가 잘못한 거지, 처음부터. 처음부터. 아무튼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공해를 유발하는 사업장에 정부가 공해 방지 시설의 설치를 명령하였고 해당 사업장이 이에 응하지 않자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거 뭐 가능한 얘기죠. 그 다음에 신축 공사장의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을 당하자 주민대표가 건축회사와 대표하여 협상하여 보상을 받았다. 가능하죠. 근데 이거 옛날에 제가 여기 말씀 안 드렸나요? 고시원. 제가 살았던 고시원. 그게 이랬어요. 그 계속 그 다이너마이트 터뜨리고 드르륵 뚫어가지고 펑펑 터뜨리고 이러니까 고시원에 공부를 할 수 있나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그 협상해가지고 제일 가까운 집부터 좀 거리가 좀 있는 집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있었던 데는 제일 바로 옆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깎아지른 듯한 절벽인데 그 바로 옆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현장 옆이죠. 위험하기도 위험하고. 근데 거기가 제일 이제 지원이 많은 거죠. 방 한 칸당 3만 원. 그 당시 돈으로 30년 전에. 30년은 정확하게 아니고 한 20몇 년에 내가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3만 원씩 보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학생들은 이제 독서실 가면 되니까 그 돈으로 그 돈 받아 독서실 가서 공부하면 되니까 고시생들이. 근데 이제 여기를 고시생들보다는 학생들이 더 선호한 거죠. 대학생들은 이제 잠만 자면 되니까 낮에 그 시끄러운 데 있을 일이 없잖아. 학교만 가면 되니까, 학교 도서관에 가면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같이 이제 이 학생들이 몰려간 거죠. 고시원에. 그 참 추억이 있습니다. 그 고시원이. 재밌어요. 고시원이 이렇게 말씀 안 드렸나? B 부저 누르면은
부조 누르면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이렇게 해가지고 부조 누르면 밑에 지하, 반지하 같은데 식당이 있어요. 언덕진 길이, 언덕진 데니까. 그럼 B 누르면은 이제 가서 밥 먹고, 이게 식탁이 이렇게 긴 식탁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식당이. 그러면 이제 이렇게 앉아서 먹는 거 이렇게. 이제 다 음식을 준비해 놓고, 그럼 B 누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간 되면 B 누르면 내려가고, B 누르면 내려가고, 이제 나중 되면 B 누르면 벌써 침 흘려요. B 누르면 침 흘려서 내려가는 거죠. 완전히 거의 사육 수준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메뉴가 식단이 월수금 저녁은 딱 정해져 있어요. 월수금 저녁이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예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약속을 안 잡아요. 거기 가서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먹어야 되니까. 예. 딱 식단이 딱 정해졌고 소고기, 약속 안 잡아요 그때는. 왜냐하면 아니 거기서 공짜로 어차피 한 달치 고시 원비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이중으로 돈이 들잖아요. 다른 데서 먹으면. 그래서 점심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학교에서 사 먹어야 되지만 가능한 한 아침 저녁은 거기서 사 먹어야 이제 비용이 절약되니까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참 그런 학생들의 애환이라는 게 있었답니다. 그 또 학교 기숙사에도 있었는데 그때도 한 달에 5만 원 내면 이제 밥을 다 3-4끼를 먹을 수 있거든요. 어쨌든지 시간 되면 밥 먹으러 가야 돼. 거기 기숙사에, 기숙사 식당에. 그 시간을 못 놓치면은 따로 사 먹어야 되니까 그 5만 원 안에 다 들어있으니까. 아무튼 그때는 그랬습니다. 자 이제 자 근데 이제 마지막 5번이 뭔가 하면 5번이 틀렸는데요. 주택 공급 부족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가 정책 금리를 인상하여 주택 시장을 안정화시켰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올라가죠. 이거는 외부 효과가 아니에요. 아니 공급 부족하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외부 효과는 어떤 의도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 제3자에게 손해나 이익을 끼치면서 그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의도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공급 부족, 수요 증가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외부 효과가 아니라 시장 내부 현상이에요. 내부 현상. 이건 외부 효과 자체가 아니에요. 됐나요? 자 넘어가시고요. 자 이제 10번 11번 자 이제 공공재에 대한 거죠. 자 이 공공재는 이렇게 2번 출제가 됐는데 그 중에 1번 10번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11번은 여러분이 보시고요. 1번에 소비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성이 있다. 맞죠? 다음에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 적정 생산량보다 과다하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이게 틀렸죠? 과소 생산이죠. 다음에 생산을 시장에 맡길 경우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한다. 맞고요. 이건 무슨 성질 때문에? 비배제성 때문에요. 자, 3번은 비배제성 때문이고요. 4번은 비경합성 때문입니다. 3번은 비배제성 때문이고 4번은 비경합성이에요. 자, 그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 자, 이거는 어려운 지문이니까 정답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나왔으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면 한번 들어보시란 얘기예요. 원래 규모의 경제 앞에서 나왔었죠, 아까 규모의 경제 나오지 않았나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 규모의 경제는 생산에서의 규모의 경제예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럼 생산 규모가 100개, 1000개, 10,000개 이렇게 늘어날 때마다 그 평균 비용이 하락하는 현상이죠. 100원, 90원, 80원 이렇게. 이게 규모의 경제 원래는. 근데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잖아요. 소비에서 규모의 경제. 자, 여기서는 자, 우리 등대는 말이에요. 비경합적이죠. 이게 뭔 소리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더 들어와도 더 이런 거를 생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추가로 들어오는 사람이 볼 수 있는 불빛은 얼마든지 있죠. 자, 그게 비경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등대 생산해서 운영하는데 1억이 비용이 발생한다면
100명이 이용할 때 1억 발생하죠. 이용하는 사람이, 소비자가 100명일 때 1억 발생한다. 소비자가 1000명일 때 얼마 발생해요? 1억 발생하죠. 소비자가 10,000명이 발생해도 1억이죠. 그러면은 1인당 비용으로 따져보세요. 100명이 이용할 땐 1인당 100만 원이 1000명이 이용하면은 1인당 1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고요. 10,000명이 이용하면은 어떻습니까?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단가는 점점 낮아지는 거죠. 이게 소비에서의 규모의 경제. 소비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단가는 내려가는 거죠. 1인당 비용이. 자, 이게 비경합성과 관련되는 거예요. 맞나요? 예, 근데 이제 난이도는 높고 중요도는 좀 낮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산림, 명승지 등 자연이 잘 보존된 토지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 자, 이거 잘 보존된 곳은 우리가 저걸 내지도 않고, 요금을 내지도 않고 이용을 할 수가 있죠. 뭐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라고 볼 수 있어요. 11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제가 정부 시장 개입 수단이죠. 방법. 자, 이거는 이제 12번부터 17번까지 6개 문제인데요. 사실 여기는 이제 12번 같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단을 질문하는 것도 있지만 중간중간에 다른 것도 함께 물으면서 정답 지문이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자, 일단 12번은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13번을 보겠습니다. 13번에 부동산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 제도나 보조금 제도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직접 개입 방식이다. 틀렸죠? 간접 개입이죠. 간접 개입. 자, 직접 개입에 그 위에도 있지만 직접 개입에는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니까 직접 개입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직접 개입은 수요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토지 비축제도, 토지 은행 제도도 있고 공용 개발 이런 것도 있고 공용 개발, 강제 토지 수용하는 것도 있죠. 강제로 수용하는 거, 공공 임대주택 공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간접 개입은 각종 지원이나 보조잖아요. 각종 지원, 보조,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세금을 부과하거나 이런 것들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구별을 해 두시면 되겠죠. 다음에 그 2번에 그래서 1번이 바로 틀렸어요. 이런 거는 너무 쉬운 거죠. 제가 그 해마다 시험지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정답인지 한눈에 딱 보고 정답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거, 거기에 속하는 게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안 틀리면 합격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번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는 시장 실패 보완,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의 안정 등이 있다. 시장 개입하는 이유에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잖아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도 있는데 요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요거 이제 요것도 시험에 2번 언급해서 시장의 안정이라는 말이, 이거는 뭔가 하면은 자, 이 자본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이렇게 경기가 이제 이런 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왜 가격 거품으로 가격이 급등하자 건축 허가 신청 건수가 늘어났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라면은 어쩔 수 없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경기 변동이라는 현상이. 근데 이게 너무 이렇게 지나치면은 가격 급등이 이제 인플레가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너무 떨어지면은 실업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부라는 것은 이런 게 너무 심하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이게끔, 그러니까 높을 때는 좀 죽여야 되고 낮을 때는 좀 올리고 이런 정책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개입하는 것을 이제 안정화 정책이라고 해요. 안정화 정책. 안정을 위해서도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개발 제한 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가능한 얘기죠. 그다음에 공공토지 비축제도는 공익사업 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 요거는요. 아까 요거 토지 비축. 토지 비축은 제가 11월, 12월, 1, 2월까지는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이제 말씀 안 드렸었는데 이 토지 비축 제도는 토지은행 제도라고도 하죠. 토지은행 제도. 이건 어디서 담당하고 있어요? LH공사에서 하고 있어요. LH공사에서 이걸 담당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공공개발용 비축하고요. 이거는 또 수급조절용 이렇게 구분해서 비축을 하고 있어요. 공공개발용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거는 수용이 가능해요. 이거는 수용이 불가해요. 이 공공목적이기 때문에 공공목적은 수용이 가능하다고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4번에 그 문장을 해석을 하면은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요거는 뭐예요? 공공개발용 비축이죠. 그 다음에 뒤에 토지시장의 안정에 요건 뭐예요? 수급조절 목적인 거죠. 됐나요? 그 문장이 그렇게 둘로 나누어 있는 겁니다. 공익사업용지 원활한 공급 요건 뭐라고요? 공공개발용 비축된 토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하는 것 요거는 수급조절용으로 비축된 토지로 하는 겁니다. 5번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정부의 시장 개입은 사회적 후생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정부 실패를 의미하고요. 다음에 14번을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 수단이 아닌 것은, 자, 이거는 개발권 양도제죠. 이건 뭐 너무 쉬운 거고요. 이건 됐고요. 나머지 15번은 여러분이 보시고 16번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16번에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개발 부담금 부과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개입 시장 개입 수단이다. 이것도 벌써 틀렸죠. 다음에 2번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능하죠.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어떤 측면이에요? 이게 시장 실패 수준이에요? 사회적 목표 달성이에요? 사회적 목표 달성이죠. 이 소득 재분배 측면에, 소득 분배 측면에서 형평성 측면이니까. 그 다음에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신규 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아까 이건 왔었죠. 정부가 외부 효과나 이런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이제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제대로 수정이 되면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시장 실패가 아닌 경우 개입하거나 시장 실패의 경우 개입하더라도 잘못 개입하면 이런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신규 분양가를 규제하는 거잖아요. 분양가를 규제하는 거는 지금 현재 시장 실패가 나타난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죠. 시장 실패가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입하는 거는 뭐를 발생시킨다고요? 오히려 정부 실패를 발생시킨다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을 시장 실패라 하는데 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가 된다. 이건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토지 수용과 같은 시장 개입 수단에서는 토지 매입과 보상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45번의 5번 지문에도 이런 표현은 있어요. 45번 5번 지문에. 다음에 17번까지만 할까요? 17번은 정부는 국민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 주거 기준을 두고 있다. 이거는 이제 그 주택법에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용도지역지구제는 토지 기능을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적 행정적 장치다. 맞죠? 다음에 국가는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 개발부담금이 바로 이때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면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 요거 이제 개발이익이에요. 예, 여기 토지 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그래서 개발분담금 부과하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4번은 정부는 부동산 자원의 최적 사용이나 최적 배분을 위하여 부동산 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 이게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을 말하는 거예요. 자원의 효율성, 자원 배분의 효율성 측면. 다음에 보금자리 주택의 건설 공급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다. 직접 개입하는 겁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다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보금자리 주택은 이제 MB정부 때 나온 거거든요. MB정부 때 나온 건데, 이거는 이제 다만 이제 이런 직접 개입이다라는 정도지, 보금자리 주택이 다시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이제 토지 정책부터는 점심 드시고, 점심 드실 때 조금만 드십시오. 반만 드시고 오세요. 반만. 졸기 때문에 안 돼요. 아셨죠? 좀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S였습니다.